팟캐스트 해가지고 건물 사자. 그러시죠. 가시죠. 지금 수익은 2,293만 원입니다. 자, 바로 이제 영화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포드 대 페라리. 포드. 내가 아까 말했죠. 텐션 낮추라고. 알겠습니다. 네, 오버입니다. 좀 차분하게 갑시다. 이제 1부 열심히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포드 대 페라리고요. 이제 오늘 이 영화 소개해 주시죠. 아, 제가 볼 땐 파이님이 쫄아서 도망간 이유가 영화 소개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원래 영화 소개는 네. 또 고유 파인님의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 이분과 고유 영역이었는데. 파인이 있거든요. 사실 영화 소개 저는 굳이 이렇게 열정을 쏟지 않는 타입이라서 아, 그 사실 두 분께 다 많이 일임을 하는데 사실 영화 소개 코너에서 이제 이분과 붙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파인님의 줄거리 설명이 또 매력적인데 매력적인 하나의 코너로 자리 잡았는데 또 아니죠. 정확하게 그 줄거리를 평가하는 게 코너죠. 정확하게. 파이님의 줄거리 소개가 오늘은 어땠다가 메인 코너죠, 사실. 그러면은 그 파인님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요? 거기서 줄거리 엄청 길게 얘기하시던데. 그렇죠. 줄거리 길게 하죠.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었다. 요새는 많이 이제 많이 조금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옆에서 막 놀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세 분이서 하면 줄거리 소개를 어떻게 할까 저도 나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네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2019년에 개봉한 줄거리 소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선전 보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네. 네, 부족하지만 네. 네, 그냥 이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정도면 출연 횟수를 파이님 15회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제가 네. 봤을 때는 최소 0.5회는 추가할 수 네, 있다. 이 정도면. 가볼까요? 네네. 2019년에 나온 할리우드 영화고요.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11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네. 다른 작품 뭐가 있습니까? 최근작은 인디아나 존스 5가 있었고요. 그건 좀 평가가 안 좋은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스튜디오가 무리했다. 라고 보여지고. 그 어르신을 약세를 시킨다는 것이 이건 좀 속된 말로 노인학대라는 그렇죠.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 그렇죠. 예. 이제 이번에 대표작으로는 이제 로건. 로건. 그 엑스맨 울버린 3부작의 파이널 했던. 그렇죠. 로건 재밌죠. 그리고 한 2000년대에 앙코르라고 조니 캐시라는 그 가수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작품이 있는데 요것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네. 다음 거는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조금 유명한 게 알았어. 두 주연 배우로는 맷 데이먼이 캐롤 쉘비 역할로 출연을 하고요. 크리스천 베일이 켄 마일스 역할로 출연을 하는데 평행세계의 포드 대 페라리가 있어요. 이 평행세계의 포드 대 페라리에서는 누가 나왔을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브래드 피트, 톰 크루즈 조합으로 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캐롤 쉘비 역할을 맡고 브래드 피트가 켄 마일스 역할로 해서 약간 그 뭐지? 탑건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왠지 톰 크루즈가 켄 마일스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도 그 탑건 매버릭 감독 조셉 코신스키라는 분이 그래요?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버젯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죠. 그리고 주연 배우를 너무 빵빵하게 쓰는 것도 좀 영화가 틀어지기 쉬운 것 같아. 그렇죠. 오히려 배우의 아우라에 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캐스팅도 바뀌고 감독도 바뀌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맷 데이먼, 크리스천 베일이면 그래도 그렇죠. 빠방하죠. 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캐롤 쉘비라는 레이서 출신 자동차 엔지니어와 켄 마일스라는 능력은 너무나 뛰어난데 융통성이나 사회성이 좀 부족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1966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싱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르망 24시에 도전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스포츠 드라마인데 옛날에 대우 자동차에서 르망이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그걸 또 거기서 따왔겠네요. 그렇죠. 르망 다음에 레간자, 누비라 이렇게 갑니다. 또 그런 변천사가. 네. 그래서 이 포드 대 페라리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이 포드랑 페라리 회사가 어떻게 경쟁을 했나. 자동차 역사를 대표하는 회사잖아요. 이 두 회사의 경쟁과 또 이 르망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포드 안에서 또 어떤 정치적인 또 관계들이 오고 가나. 그렇죠. 네,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작품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2020년도 아카데미의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죠. 네. 그래서 2개 부문, 그러니까 음향 편집상이랑 그냥 편집상 이렇게 네, 2개 부문을 탔고 음향은 확실히 네, 아우 뭐 집에서 보는데도 짱짱하더라고요. 배기음이랑 그다음에 그 BGM으로 나오는 그 베이스 음이 짱짱짱짱짱짱짱 그게 배기음이랑 딱 맞물려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네네. 이때 작품상 후보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영화가 개봉이 1년 늦었거나 빨랐으면 작품상도 받을 수 있었다고 봐요. 이때 작품상 후보군이 거의 역대 최악의 조여가지고 이때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기생충, 조커, 아이리쉬맨, 결혼 이야기, 너무 작은 아씨들, 조조래빗 막 이런 그냥 개별적으로 놓고 봐도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었어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대신이 좀 없었죠. 한 해 후에 나왔다면 뭐 이게 쓸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코로나로 작품도 없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12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미국보다 조금 늦었는데 왜 늦었냐면 이때 11월에 겨울왕국 2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때 디즈니랑 폭스랑 살림을 합쳐요. 이때 한국 지사가. 네. 그러는 바람에 개봉일을 맞춰서 할 수가 없으니까 포드 대 페라리를 조금 뒤로 밀었죠. 그래서 135만 명의 관객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 든 건 아닌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중에 흥행 수입이 제일 많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요? 135만밖에 안 받는데? 그게 이제 $10,00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입이 제일 높더라고요. 사실 근데 미국 영화들은 사실 미국 내에서 다 수익을 이제 뽑고 해외에서는 사실 약간 보너스? 이런 느낌. 그렇죠. 일 수도 있어서. 조금 그리고 미국 내용은 안 그런데 좀 미국색이 강해 보이는 영화다 보니까 미국색이 세죠. 네. 맞아.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영화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또 페라리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죠. 또 네네. 미국에서 아담 드라이버가 주인공이. 네네. 미국에서는 올해 말에 하고 한국에서도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이 페라리를 감독하시는 분이 마이클 만이라고 히트, 뭐 콜레트럴 되게 유명한 범죄 영화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또 포드 대 페라리 감독을 하려고 했었어요. 각본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구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네. 그러니까 이 원작 소설 자체가 워낙 핫한 소설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마이클 만이 관두고 이제 그 다음에 조셉 코신스키가 와서 브래드 피트 그 이야기가 된 거고. 그래서 마이클 만 감독은 페라리 프로젝트를 했는데 재밌는 게 페라리에 원래 또 크리스찬 베일이 나오려고 했다 그래요. 지금 아담 드라이버 역할에. 그래요? 근데 이제 겹쳐버리니까 아직 안 되네.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이 워낙 이 사람이 연기적으로 좀 프라이드가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차를 시키고 휴잭맨을 하려고 하다가 휴잭맨 좀 약하다. 휴잭맨도 좀 건강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의 아담 드라이버로 해서 캐스팅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젊은 시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포드 대 페라리에서는 할배로만 나왔는데 엔조 페라리가 포드 대 페라리에서 10년 전 얘기예요. 50년대에 페라리가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서. 이 영화에서는 완전 할아버지로 나오는데 10년 아담 드라이버는 한 40대쯤 됐는데. 그렇죠. 뭐 어떻게 잘 하겠죠. 뭐 영화 재밌으면 됐지.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내용 신업 설명을 해보자면 캐롤 쉘비의 내레이션을 시작을 하죠. 처음에. 그래서 이 캐롤 쉘비는 자동차 레이서 출신이에요. 최고의 레이서 출신인데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해서 더 이상 레이서를 하지 못하고 심장 판막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이제 직업을 바꿔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름값이 있으니까 차는 또 잘 팔리죠. 그렇죠. 쉘비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캐롤 쉘비를 보여줬다가 이제 어떤 정비소에서 차를 만지고 있는 또 다른 등장인 또 다른 주인공을 보여주죠. 이분이 켄 마일스. 너무나 능력이 있는 레이서지만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워서 수완이 없어가지고 정비소를 하는데 정비소가 장사가 안 돼. 그렇지. 약간 싸바싸바도 하고 약간 가격도 좀 올려치고 이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님이 왔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스포츠카를 스포츠카로 모셔야지 이거를 다르게 운행을 하거나 하면 좀 역량이 떨어질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펑퍼짐한 세단이나 모세요.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캐롤 쉘비랑 켄 마일스랑 서로 좀 아는 사이였는지 이 둘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래도 자동차 대회에는 간간히 나갑니다. 캐롤 쉘비가 감독을 해서. 그래서 윌로우 스프링스라고 하는 조그만 곳의 대회에 같이 나가요 두 사람이. 근데 여기에 페라리 스카우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캐롤 쉘비 입장에서는 기회잖아요. 켄 마일스라는 그렇죠. 인물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막 이제 접대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막 실갱이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막 그 심판이랑 켄 마일스랑 신경전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대회 규정에 대한 얘기로. 네, 너 트렁크 규격이 안 맞으니까 너 실격이다 이러니까 왜 이게 실격이냐라고 얘기해야 될 거를 너는 꿈이 이런 거 지적하는 거였냐?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막 실갱이를 해요. 이른바 인성질 해버렸죠. 네. 바로 그냥 인신공격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선 쉘비가 막 중재를 해가지고 켄 마일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랑곳 안 하고 망치로 그냥 막 자동차를 두드려가지고 어떻게든 트렁크를 맞춰. 근데 그 모습을 페라리 스카우터가 보고 안 되겠다고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캐롤 쉘비 입장에서 열이 받죠. 선생님 근데 이렇게 디테일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그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캐롤 쉘비랑 켄 마일스랑 싸우다가 켄 마일스가 막 렌치를 집어던지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해요. 네. 둘의 갈등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포드사의 얘기를 하면 포드사가 포드사도 지금 막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니까 좀 자동차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해. 그래서 빨리 알아오라고 하는데 결국엔 자동차 레이싱을 해야겠다라는. 저 편의점 좀 갔다 와도 될까요? 갔다 오셔도 돼요. 그래. 레이싱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요. 마케팅 팀 차원에서. 그래서 페라리 팀을 인수를 하자. 근데 막 이걸 비웃어요. 회사 내부에선 비웃고 하다가 이제 페라리 인수하러 갔더니 또 거기서 퇴짜를 맞고. 그러니까 포드사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레이싱 팀을 꾸리자. 이래가지고 켄 마일스랑 캐롤 쉘비를 데리고 와서 르망에 참가하기 위한 레이싱 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이 르망 도전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냥 이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을 이후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줄거리는 안 하고 시놉시스만 얘기했네요. 그렇죠. 줄거리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줄거리도 사실 안 하고 싶은데 파이님이 워낙 좋아하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좋아. 네, 그럼 뭐 줄거리 갑니까 지금? 네, 하셔야죠. 근데 이게 사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길어지니까. 갔다 오세요 다. 볼일 보고. 네. 그냥 출발 비디오 여행 스타일로 한 거죠. 제 나름대로. 네. 내가 김경식이다. 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포드 대 페라리였습니다. 네, 지금 파이님 들으라고 한 거 맞죠? 아니요. 아니요. 이제 그만 얘기해야죠. 네네. 네. 이러면 진짜 15회 출연 됩니다. 아니요, 근데 보니까 거의 뭐 트리뷰트도 해주고 그렇죠. 오마주도 하고 많이 느껴지네요. 네, 오늘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우리 파이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편집 전에 바로 편집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라고. 뭐 악플이라도 좋으니까 댓글 한번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뭔가 거대한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빅뱅으로 한번 제가 성사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깐죽 잘 되는지는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제가 원래 깐죽 캐릭터긴 해요. 깐죽, 네, 좋습니다. 네. 네. 사람이 좀 깐죽될 줄 알고 조롱도 좀 하고 그래야죠. 맨날 뭐 깜짝만 맞고.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그냥 뭐 두 분이 원만한 합의 부탁 보시고 저한테만 책을 묻지 않으시면 뭐든 하셔도 좋겠죠. 네. 이거 어디 영점의 공식 입장이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아니요. 네. 보호막이 별로 없군요. 알아서 해야죠. 네 혓바닥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1등! 흡파 뒤집어진다! 뭐 사실 뭐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말해 뭐합니까? 정말 최고의 스포츠 드라마죠. 사실은 명불허전. 네. 저는 사실 이 정도면 그냥 딱 매드맥스처럼 그냥 평가하고 싶지 않은
이게 뭐 완벽하지 그렇죠. 뭐. 사실 언터처블에 뭐, 가깝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의 영화는 더 뭐 비판을 하거나 뭐 개선점을 찾는 게 오히려 되게 비효율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그건 진짜 억까죠. 네. 그러니까 냅둬 그냥 이 정도는 완벽한 영화, 이 정도는 그냥 별 5개 주고 만족할 줄 알아야지 다른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 이 포드 대 페라리의 완성도에 미치지 못하는 영화들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뭐, 사실 90% 이상이지. 그렇죠. 이만큼 만들어지는 영화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그렇지. 일단 저는 재미있는 영화의 기준이 또 봐도 재밌어야 되고 또 봐도 그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전히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뭐 캔마일스 위주로 봐도 재밌고, 그렇죠. 캐롤 쉘비 위주로 봐도 재밌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짜 그냥 포드 회사의 관점으로 봐도 재밌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어서 좀 한 5번 본 것 같거든요. 아 영화관에서 2번, 그때 처음 같이 보고 재개봉인가 했었나? 아니요, 그때가 개봉이었어요. 하여튼 한 번 더 봤어요. 또 개봉주 금요일에 봤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한 번 더 본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셨구나. 네, 재밌어갖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왔다는 거 알았을 때 작년에 한 번 보고, 그쵸. 이번에 한 번 또 보고 이러던 것 같아요. 봐도 정말 재밌고, 이게 시간이 길잖아요. 2시간 반이 넘는데 와, 이게 2시간 반짜리라고? 라는 생각이, 무슨 이게 어떤 언어적 허영이 아니라 진짜 볼 때마다 느껴요. 그리고 OTT 시대에서 좋은 게 확실히 그냥 사실 신작이라서 다 재밌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 만든 영화를 여러 번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굉장한 OTT의 매력이라 할 수 있죠. 언제든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전반적으로 둘 다 이제 재밌게 봤다라는 걸 뭐 공감하니까 또 저희가 100회밖에 요거를 선정한 거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녹음한 지 지금 1시간 16분이 지났는데 드디어 영화 원격 얘기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영화 얘기가 최대한 뒤로 갈수록 좋아요. 이게 어디영 좀 스타일이죠. 야, 그렇죠. 그 왈라베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영화 얘기를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싶을 때 그때 한다. 그렇죠. 네. 그때 도저히, 의문점이 들 때, 네. 도저히 뒤로 물릴 수 없을 때 그때 한다. 네네. 기획 의도는 항상 그런 식이죠. 그렇죠. 지금은 제가 뭐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지만 예전에 했던 오프닝 멘트에 그런 게 있었죠. 영화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갖다 놓는 방송. 예스. 예. 좋았어. 그런 겁니다. 사실은 토크가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제 가보죠. 이제 인물 얘기를 해볼 텐데, 캐롤 쉘비가 사실 주인공으로 느껴져요. 처음에 볼 때는 캔 마일스가 당연히 보이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 이거는 캐롤 쉘비 영화였네.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캐롤 쉘비의 내레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캐롤 쉘비의 똑같은 내레이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캐롤 쉘비의 입장에서 전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과 자체가. 끝 전부 다 캐롤 쉘비가 하고, 그리고 이제 캐롤 쉘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제 캔 마일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이 캐롤 쉘비가 왜 스토리텔러로 설정된 것 같아요? 일단은 캐롤 쉘비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 또 첫 번째겠죠. 네. 왜냐하면 캐롤 쉘비는 레이싱도 해봤고 그럼. 경영수완도 좋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극 중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드사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고 네. 캔 마일스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자.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중간에 껴가지고. 네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결실들 덕분에 이 영화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캔 마일스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이해시키기 좀 어려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야, 쟤 왜 저러냐? 돈 받아놓고 이렇게 막 까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그게 아니라 얘가 좀 사실 알고 보면 착한데 이 일 잘해요.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또 해줘야 이기셔야죠. 그리고 이기려면 그렇지. 캔 마일스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질 거야? 가서 질 거야? 페라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줄과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캔 마일스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막 돈이 안 나와요. 돈으로 뭐 이렇게 개발을 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또 타일러야 되고 이런. 그렇죠. 어려운 입장에 있죠. 네네. 제일 어려운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입장, 심지어 캐롤 쉘비 본인의 입장까지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어서인 것 같고요. 뭐 감상을 첨언을 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롤 쉘비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는 회사를 그쵸. 경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열정이
전부 다 통하진 않잖아요. 아, 그럼. 이게 사회의 벽이 있고 네네.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이 있고 네. 우리도 일을 하면서 어떤 절차의 벽에 가로막혀서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것을 뭐 우리의 힘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는 네.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이런 스포츠 분야에서는 선수가 예를 들어 축구팀에 한 23명 이렇게 네네. 했지만 사실 그 뒤를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프런트라고 하는 네네네. 거기서 매니징 선수들의 네, 컨디션 그쵸. 체크도 네.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또 구단주는 또 한 명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선수와 구단주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이게 뭐 단순히 스포츠 구단을 떠나서 뭐 기업으로 옮겨가도 핵심 매출을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주인은 사실 한 명 대 한 명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 중간자에 서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열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도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네. 들 때가 있잖아요. 아, 저 역량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이 뭐 캐롤 쉘비만큼 높은 직책은 아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캐롤 쉘비의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어떤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이유로 그 캐마일스 위치에 아무나 못 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두가 포드 회장이 될 수 없죠. 그렇죠. 타고 나야지 캐마일스가 될 수도 있고 포드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아무나 갈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간에 껴 있는 사람들의 사람의 삶을 살죠. 대부분 뭐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포드 회장이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할까? 내가 타고나게 레이싱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왜 대부분 이제 캐롤 쉘비처럼 살게 되고 캐롤 쉘비 정도만 돼도 사실 아주 매우 성공. 엄청 성공한 거죠. 네. 예. 그렇죠. 두 가지 파트를 성공한 거죠. 심지어.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은 그 캐롤 쉘비 그 밑에 아, 그 이제 코스형 기르시고 쉘비 아메리칸 직원. 네네네 아, 거기 그쵸. 이제 길 돌아가는 거 다 보시는 분 있잖아요. 아, 그분의 삶이죠 사실. 그렇죠. 네네. 엄연인 그렇죠. 네. 네. 그분의 직장인의 삶은 그러하다. 그래요. 그렇게 설정을 네. 해둔 덕분에 영화의 몰입도라든지 음. 또 보는 분들의 공감도가 확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세팅이었다. 각본의 탄탄함을 엿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주변 인물들도 되게 풍부하게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또 아내가 해주는 역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켄 마일스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의 어떤 느끼는 감정들을 이제 그 아내의 캐릭터가 또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참 잘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네, 캐릭터 시나리오가 구성들이. 좋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아내 얘기도 한참 해도 되고 아들 얘기도 한참 해도 되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시간이 뭐 아유, 무한으로 그렇죠, 그렇죠. 퍼지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거기 내레이션 중에 인상 깊은 구절이 7000rpm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7000 rpm. 네. 그 인간의 그 차의 무게를 잃고 네. 뭐 인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어떤 내 몸과 정신만이 남는 그 지점 고도의 집중 상태. 네. 네. 그 지점에서 묻는 질문 너는 누구인가? 요거 좀 인상 깊지 않으셨나요? 저는 요게 뭐라 그럴까 7000rpm이라는 어떤 숫자로 딱 대변이 되니까 네네. 더 확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레이싱 장면에서도 막판 스퍼트로 이제 그 데이토나 시내에서 7000rpm go like hell 하자마자 기어를 7로 딱 올리는 짜릿하지. 그 장면이 카타르시스가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상태까지 못 가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사실 100% 발휘를 못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세팅이 다 되어 있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는 가끔 느낄 수 있어요. 가끔. 네. 대부분은 이제 마음대로 잘 못하죠. 근데 그런 상태를 이제 레이싱 영역에서 7000rpm이라는 단어로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레이싱에 미치는 거지. 단순히 드라이버가 이 정도인데 내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도 그걸 보면 느낌이 온다는 거. 저거 좀 이제 우아지경이다 지금. 지금 절정의 기량이다. 그렇죠. 경지에 오른 네네. 드라이빙을 하고 있구나. 네, 지금 페이커가 펜타킬 할 때 그런 느낌. 네.
그때 뭐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한참 슛감 좋을 때 3점 막 4개씩 연속으로 꽂고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 짜릿함. 요건 딱 공을 손에서 떨어뜨리는 순간 이건 들어갔다. 그런 거는 너무 잘 알고 그거는 이제 그럴 때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움직이는 대로 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공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내가 쏘면 되니까. 이게 움직이다가 공을 팡 쏘면은 그냥 들어가네. 이런 느낌. 어쩔 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가장 슛감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슛감이 좋으니까 저를 블락하려고 더 강하게 블락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걸 내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슈팅 각도를 높였어. 평소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45도로 쏜다고 하면 그때 한 60도? 70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번 쏜 적이 있거든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슛이었네요. 근데 블락 피하고 이렇게 퓨 떠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그렇게 슛을 다시는 던져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쏘진 않으니까. 원래는 그냥 45도로 던지는데 발사각이. 근데 발사각이 나도 모르게 70도, 60도로 올려서 쏘던 그 감각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블락하던 사람이 저보다 10cm는 큰 분이었거든. 근데 당연히 그 키 넘어서 슛을 해야 손을 되니까. 넘기고 퓨 올라가서 이거는 다시 하라고도 못하네. 그건 똑같은 득점이어도 쾌감의 정도 자체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겠네요. 그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7000rpm이 저런 거구나. 나의 모든 감각이 최감각으로 올라와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싶더라고. 근데 이런 게 그 다른 작품의 제로의 영역이라고 사이버 패밀라 안 봤어요? 그때 항상 남자애들이 좋아하던 만화예요. 저는 자동차 로봇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네, 그런 친구들도 있죠. 거기도 여기 비슷한 얘기 나와요. 제로의 영역이라고. 그 지각 능력이 이제 인간의 평소만 완전 그냥 풀개방 능력 풀개방 해가지고 매우 이제 감각이 예민해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차량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차와 노면만 남는 그 상태. 확실히 그게 있나 봐요 레이싱에서도. 그걸 가져와서 이제 제로의 영역이라고 표현했겠죠 저 만화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순히 레이싱 용어로서만 보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도 다 7000rpm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이든 사랑이든 뭐든 그 정말 그 모든 감각의 그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만 같은 그런 장면들이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내 피치가 지금 최고조에 도달해 있구나라는 걸 내가 느끼는 시점. 네네네. 네. 네, 그것이 또 이렇게 섹슈얼하게도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절정의 기량. 절정의 기량. 네. 그때 이제 또 정신 차려보니 해가 떠 있네. 뭐 이런 절정의 기량. 네. 최고의 자질 지닌. 네. 네, 일적으로는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데 막 고도의 집중 상태가 돼서 막 문제 막 탁탁탁 보이고 막 답이 빡빡빡 보이고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풀어본 문제는 아닌데 이게 답일 것 같아. 그럼 하는 그 느낌.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답에 접근하는 방식이 금방금방 떠오르고. 그렇죠. 뭐 이런. 그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먼저 다 풀었는데 다 맞고 뭐 이런 그런 경험들이 또 있죠. 그냥 그 순간 자체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게 뭐 결과는 당연히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딱 그 짜릿짜릿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이런 어떤 무아지경의 단계에 많이 도달할 수 있는 삶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 무아지경에 도달한 그 순간은 기억에 남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3점슛 꽂힐 때 순간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것처럼 그런 순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초집중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항상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이 초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 인생을 재밌게 만드는 노력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제 캔마일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캔마일스. 캔마일스가 제가 아까 말한 그 무아지경에 자주 도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20대 초반 분들의 어떤 그 맞아요. 에너지, 설렘, 너무 좋죠. 약간 긴장됨, 두근거림 이런 거. 네, 맞아요. 저 같은 애들은 그냥 일어나가지고
가자. 네. 가자. 그래서 이분이 차 좌석에 앉아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표정이 완전 다르지. 네. 거의 차 운전대 앞에서는 네. 마치 말을 모는 카우보이처럼 이래야 막 하다가도 너 말 안 물어봤잖아요. 그럼 아는 아. 척합니까? 그냥 저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시청가. 이거 간접 경험. 제주도 가서 좀 봤다. 이 정도. 간접 경험. 네. 서부국도 보고. 과천 가서 좀 봤다. 네, 이 정도죠.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 그런 거죠. 뭐 안 해보고 해본 척 하는 거지. 그렇죠. 요즘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네, 경험도 가장 가짜로. 예. 가짜뉴스 생산 능력이 아주 중요한 시대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유튜브도 보면은 네. 남들이 하던 거를 짜깁기 해서 쇼츠를 올려가지고 또 조회수를 달달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냠냠. 네. 그 캔마이스처럼 사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예. 그거를 너무 잘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좋아하는 그 가치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시너지. 그게 그게 레이싱 장면을 통해서 폭발하니까 네. 그 장면들이 더 짜릿하게 맞아. 다가오지 맞아, 않았나 맞아. 싶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타고 있을 때와 타고 있지 않을 때 그 인격도 되게 달라지는 것 같은 게 네네. 뭔가 저는 누가 봐도 캔마이스가 두세 바퀴 뒤져지는 동료들 기다리라고 할 때 안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기다리잖아요. 뭔가 이미 이 레이스 안에서 내가 느끼고 도달하고 싶었던 경지는 도달하니까 약간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크리스찬 벨의 연기가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모든 그 차들을 앞지르고 몇 바퀴를 앞지르고 이제 가면은 내가 1등인 상태에서 막 HAPPY 하잖아요. HAPPY 하는데 네.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이제 내가 그 차만 갖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걸 이 사람이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어를 살짝 내리는. 그게 그 고뇌가 보여가지고. 근데 오히려 자기가 생각한 것 같아요. 레이스는 지금 오늘 끝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계속 포드사의 지원을 받아서 더 좋은 차를 만드는 게 내 목표라고 하면 오늘의 우승을 접어주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 깨달은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이제 접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캔마이스처럼 이렇게 어떤 무아지경의 경지에 자주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누구나 또 살지도 못해요. 맞아요. 대부분 보면은 캔마이스는 이렇게 하지만 캔마이스 주변의 사람 중에 캔마이스처럼 이렇게 절정에 많이 도달하는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그냥 차분한 일상을 반복할 뿐이죠. 캐롤 쉘비는 그걸 맛봤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린 거고 나머지 가족들은 사실 그냥 캔마이스 서포팅만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 역시나 캔마이스가 죽을 때 사실은 좀 비극적으로 죽나 싶지만 전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가장 절정의 죽음이지 않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다가 결국엔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죽음이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도 그 사람이 추구하던 삶의 결과와 맞닿아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캔마이스 다운 죽음이었다. 왠지 요양원에서 늙어 죽는 건 캔마이스와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무대에서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장렬하게 내 자신을 태워서 산화한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폭발 장면으로 죽었기 때문에 좀 끔찍한 죽음이긴 하지만 그 죽음이 되게 뭐라 그럴까 신성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어요. 내 자신을 장렬하게 태워가지고 산화하는 느낌. 맞아요. 근데 사실 말씀처럼 그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되어야 한다는 이면이 있죠.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예, 부인과 자식도 사실 그 캔마이스의 열정 때문에 또 그런 그러니까 불안한 삶의 상태를 견뎌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서포팅 해줘야 된다는 건 사실상 불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렇게 그 이분님이 열정을 태우고 싶어하는 이런 분야가 있어요? 저는 뭐 재미없지만 영화죠 사실. 그런 걸로 치고 영화 잘 안 보잖아. 영화를 보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 안 하는 영화를 보는 것일 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힙 증후군 뭐 이런 거에 걸린 게 아니라 시네필병. 시네필병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끌려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네네. 좀 더 그런 아웃사이드에 있는 작품들을 찾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작품들 속에서 좀 뭔가 영감이 되는 작품들이 나오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주류 영화계로 가서 또 재밌는 작품을 만드는 걸 보면 뭔가 뿌듯하고 내가 키운 것 같고 약간 그렇죠. 내 관람료가 좀 도움이 됐구나. 그런 거를 하고 계시구나. 네네.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 영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나름 또 제 7000 RPM의 하나죠. 지금 몇 RPM입니까? 지금 몇 RPM? 아까 7000이었는데 일부에서 7000이었나요? 네, 그런데 낮추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HJPPY 하면서 낮췄죠. 왜냐면 엔진 과열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럼 타니까. 네네. 또 뭐 다른 어떤 베어링들이 못 버티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게 상당히 오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잘 되면 안 되잖아. 엔진만 그렇죠. 좋다고 잘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엔진의 출력을 다른 부품들이 또 견뎌주고 그 견딜 구조를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차 만드는 게 되게 섬세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켄 마일스가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차를 계속 그러니까 거의 빚어가는 느낌? 그렇죠. 도자기 만드는 것처럼 계속 실험하고 이 RPM에서 기어를 열바 넣으니까 차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여기서는 이 속도에서는 기어를 최대한 높였는데 뭐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뭐 브레이크 안 초안을 나가. 반항하고 뭐 이런 식의 계속 그 여러 가지 가정과 상황과 이 부품과 이 부품의 관계와 이런 거를 다 조합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이게 단순히 그냥 저희 같은 어떤 문과들은 그냥 차가 뭐 굴러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아니다. 모든 것이 어떤 조합과 고민과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켄 마일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최정상들은 정상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뭐 모든 분야의 최고점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 사실 저는 개소리나 첫 책의 그 시니컬함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뭐 소설가랑 엔지니어랑 뭐 대화가 잘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되겠더라고.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다루고 있는 소재나 그런 것보다도 그걸 다뤄가는 과정이 흡사한 지점이 결국에는 많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설가의 작업도 소설 계속 써가면서 계속 수정하고 바꾸고 뭐 이 인물이 이런 대사를 쳤을 때 이 캐릭터가 이렇게 반응한 게 맞을까? 수많은 가정을 세워보고 써보고 반응을 확인하고 또 수정하고 결국에는 차 만들어가는 과정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분야가 다를 뿐이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국엔 통하는구나. 그걸 좀 깨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니스트 해밍웨이 형님하고 켄 마일스가 만나면 대화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둘 다 까칠한 성격이라서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명언 이런 거 별로. 근데 그러니까 서로 뭔 생각을 하는지는 아니까.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 르망 66년도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포드사가 승리를 하고 그 엔초 페라리와 켄 마일스 간에 서로 그 짧은 인사가 그런 맥락인 거 같아요. 그거는 영화적 연출이죠. 뭐 영화적 연출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요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RRR인가? 그 리얼리티 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라고 뭐 리얼 그렇죠. 뭐 아무튼 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리얼 레코그나이즈 리얼. 네, 그거예요, 그거. 영어 잘하죠? 역시. 좋아요. 이제 켄 마일스 얘기를 해봤고 포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또. 보다 보니까 포드가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항상 얘기하지만 빌런이 제일 중요하다. 주인공보다. 왜냐면 빌런에 맞춰서 주인공이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의 흐름 자체도 빌런으로 설명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빌런이 매력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주인공이 매력적인 것보다. 중요하죠 또. 네네. 그래서 이 영화에 사실 뭐 빌런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그 장애물을 계속 던져주는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 이제 포드 회장하고 포드인데 그 보니까 제가 포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포드 회장 아저씨가 왜 이렇게 저렇게 막 포드에 대한 어떤 자부심 엄청 세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포디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미국 그 초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상당히 이제 미국스러운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산 라인의 효율화라고 짧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 항상 이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자. 모든 것을 시간으로 이제 환산해서 시간을 최소한 들이게 만들면 그게 이제 나의 이득이 될 것이고 내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이거를 계속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내가 이 회사에서 내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쉴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내 차를 더 사줄 것이다. 선순환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포디즘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단순히 자동차 분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미국 전반으로 퍼져요. 이 포드의 포디즘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죠. 이 미국 전체를 약간 지배하는 어떤 미국스러움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로 포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자동차 그룹이 아니다. 이거는 미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드 아저씨가 그래서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고급 자동차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굳이 이걸 해야 돼? 라고 첫 번째 반응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급을 만드는 차가 아니라 최대한 효율로 최저 가격에 가장 적절한 어떤 값어치를 돌려주는 제품을 만들고 그걸 많이 만드는 게 우리 회사의 자랑이지 1등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포드 회사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를 질 좋은 자동차를 값싸게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미국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역사를 바꾸는 그런 그렇죠. 역할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영화에서 나오긴 하죠. 네네. 히틀러를 잡은 게 루즈벨트인 줄 아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해가지고. 생산력이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돌아보면 사실 독일이 기술력에는 앞서 있지만 결국엔 양에서 져서 죽어요. 그렇죠.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의 그 말도 안 되는 군인의 숫자 때문에 밀리는 거고 서부전선에서는 미군의 그 물자 량을 못 버텨서 지는 건데 실제로 그게 맞죠. 그리고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보면 동부 미국하고 미국 서부하고 분위기가 다른데 근데 보면은 미국 동부는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사람들이 차가 없어도 많이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데 가보면은 대중교통 발달이 잘 돼 있고 또 도로 폭도 좁기 때문에 사실 차를 몰고 다니기가 좀 어렵죠. 근데 미국 서부는 차량이 많이 보급되고 나서 개발된 도시가 많기 때문에 차량 위주로 도시가 설계가 돼요. 그래서 뭐 LA 가보면은 도시 고속도로 엄청 많고, 그러니까 라라랜드 초반 장면 알죠? 그 자동차. 그거 다 도시 안에 있는 고속도로거든. GTA 5 해봐도 거기 나오는데. 근데 런던이나 뉴욕은 그런 도로가 없잖아요. 런던 생각하면은 지하철이 먼저 떠오르지 차량 큰 도로가 생각나진 않고. 그래서 도로가 조금 이제 오밀조밀한 스타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치면은 뭐 삼성현대, 뭐 LG 이런 분들의 자부심, 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회사에서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포드 회장의 반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알면은 더 그래서 포드가 더 빠른, 그러니까 포드가 프로토타입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정한 이 결심이 상당히 큰 결정이었구나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회사의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기조로 간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또 이 포드라는 기업을 설명할 때 저는 좋은 소재를 하나 갖다 써서 영화가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빨간 봉투. 그 캐롤 쉘비가 네. 왜 레이싱 팀을 해체하지 않아야 되냐라는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보고 체계가 그렇죠. 이 근처에 있는데 네. 그 빨간 봉투가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 비서실 안에서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안에서도 그 밑에 바로 비비 리오한테 한번 갔다가 회장까지 가잖아요. 네네. 이런 그 봉투 하나로 이 기업의 어떤 규모, 절차성, 이 기업은 상당히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움직이는 기업이구나를 이 봉투 하나로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되게 좋게 봤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포드 회장 아저씨가 그래서 이렇게 좀 거만하고 좀 권위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하수인이죠. 아이야 코카하고 아, 비비 리오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이 그 포드 직원의 대표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야 코카는 그래도 좀 개선 마케팅 부서다 보니까 좀 더 세련된 이미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고 비비 리오는 그냥 이 회장의 의중을 읽고 회장이 원하는 대로 아, 이렇게 비벼가지고 살아남는 사람의 캐릭터 딱 대비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느끼면서 아 그래 모든 사람의 삶은 결국에는 피고용인끼리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대부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가 고용인이 될 수가 없잖아. 타고나지 그거는 않으면 그렇죠. 물론 불가능에 자기 가까- 기업을 만들면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 피고용인으로 시작을 하죠. 네네네 네. 피고용끼리의 다툼이 항상 치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많이 보면서 느꼈고 그리고 이 캐릭터도 되게 잘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그냥 예를 들어서 포드 회장하고 캐롤 셸비하고 켄 마일스만 주요 인물로 만약에 밀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좀 풍부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이야 코카의 역할도 꽤나 비중 있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비비 리오의 역할도 꽤나 있게 설명을 해주나요. 그러면서 뭔가 이 갈등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지고 또 이야기가 풍부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르망 66의 그 캐릭터들이 교차되는 장면이 네네네. 레이싱 장면만큼이나 긴장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리오 비비가 이제 전화 돌려서 네. 그 질주 못하게 막고 네. 뭐 하게 하고 네. 캐롤 셸빈 그걸 막고 아이어크한 걸 보고 있고 네. 그런 모습들이 1등 하는 왔다 건 갔다 좋은데 켄 마일스가 1등 하는 건 안 좋은데 이러는 걸 비비 리오의 마음 보여주고 네네. 쌤통이다 생각하는 아이야 코카도 보여주고 그쵸. 뭐 이런 거 재밌죠. 그러니까 켄 마일스 셸비 아이야 코카가 한 편이라면 뭐 비비 리오하고 포드 회장하고 한 편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식의 재미도 있고 그렇죠. 음. 여담이긴 한데 저는 처음에 첫 관람했을 때 음. 이제 포드 장면이 등장을 할 때 음. 아야코카의 관점으로 그 공장 씬이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3자 드라마다. 캐롤 셸비, 켄 마일스 그리고 아이오코카로 대표되는 그 포드사에 뭐가 아이오코카가 뭔가 역할을 해서 이 포드사의 갈등을 보여줄 줄 알았더니 캐롤 셸비가 다 하고 아이오코카는 막상 그렇게 막 리오 비비만큼 막 중요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약간 잔잔한 도움발이 이렇게 주면서 네네. 근데 아이야 코카가 상당히 유명한 경영인이어가지고 그렇죠. 찾아보면 업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 어릴 때 집에 아이야 코카 자서전이 있었어요. 보진 않았어요. 네 맞죠. 아버지 취향의 책이었죠. 기억에 남고 그래 이런 캐릭터들도 있어야지 좀 잘 산다. 그래서 영화의 드라마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이라이트 장면도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또 포드 근데 또 페라리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페라리 얘기를 포드 대 페라리인데 저희 하다 보면 이제 일처럼 느껴지는 게 네. 어쩔 수 없긴 한데 이렇게 새 멤버들이 오면은 좀 그런 게 상쇄되는 리프레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큼함이 또 있는 거. 네. 저는 요새 영화 팟캐스트 영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영화 팟캐스트 맞나요? 너무 진지하면 또 안 되는데. 예. 이 짧은 인생 한바탕 웃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페라리는 이제 포드가 그냥 양산형 차를 만드는 업체라면 페라리는 그 반대로 고급화 전략을 쓰는 그렇죠. 기업이죠. 네네. 페라리가 아직도 이제 고급 자동차 하면 페라리 뭐가 기억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뭐 포드사가 뭐 부품 하나하나를 노동자 한 명이 막 컨베이어 벨트에서 분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작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페라리는 엔진 담당, 변속기 담당, 책임제죠. 네네. 그러니까 한 자동차를 총괄하는 디렉터가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을 수공업으로 하는 고도에 숙련된 노동자의 활약을 믿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 대를 만들어도 이 차는 양산형 차가 아니고 오로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그렇죠. 차라고 고객들이 생각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는 매번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돌아가야지 똑같은 표준화가 형태로. 된 거니까. 근데 페라리의 생산 방식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브레이킹이 좀 졸업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미션이 좀 이렇게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반영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포드의 생산 방식에서는 그건 불가능하죠. 그냥 네. 생산 방식에 그냥 적응해야지 소비자가. 그렇죠.
그리고 워낙 레이싱 팀을 오래 운영했기 때문에 DIY형 제작에 좀 능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싱에 맞는 거는 확실히 페라리가 맞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젊고 세련되고 네. 특별한 이미지를 가져가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이 포드 대 페라리라고 하는 구도가 네. 이야기로만 보면 포드 대 페라리라고 할 수 있나 싶잖아요, 영화가. 페라리 포드 사이- 비중이 많이 적죠. 사실. 네네. 네. 근데 저는 포드 대 페라리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 대 가치의 대결 같아서 그렇게 제목을 지은 게 아닐까 그렇게 싶거든요. 영화가 그렇게 잘 몰아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네.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의 이야기로 바꿔놔야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켄 마일스로 대표되는 페라리의 가치와 유사한 사람이 포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포드가 그 페라리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 포드도 좋지만 페라리의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페라리의 마인드, 존중, 그렇죠. 어떤 특별함 그리고 근본 이런 이런 것들이 잊지 말라.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드라는 보수적인 집단에서 켄 마일스가 진보적인 역할을 해줬으니까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의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과는 다르지만 켄 마일스 같은 사람이 이런 이물질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받아오고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적응하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다라는 그 어떤 교훈을 주는데 이건 사람한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왔던 대로 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끔씩 이제 새로운 것들을 사람을 추가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계속되면서 발전을 조금씩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 포드와 페라리 보면서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죠. 그렇죠. 페라리 기업 자체도 사실 알고 공부해볼 거리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길긴 어렵긴 한데 네네. 저도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막 이때의 비화를 좀 더 알고 봤으면 차 좋아하는 사람들 이 영화 보면 환장하면서 보지 않았을까. 아유 막 그냥 여러 번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너무 볼 게 많으니까 텍스트가 많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 좋아하는 분들은 또 막 환장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분들은 한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말이 끝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 켄 마일스처럼 막 들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페라리와 포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자동차 기업이 있는데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으로는 딱 좋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서 그 미국의 포디즘이라고 대표되는 가치를 비판하기에도 참 좋은 상반되니까. 포디즘이 제가 긍정적인 면만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량 생산이 가져오는 몰개성 이런 문제. 또 미국과 유럽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지점이기도 해.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기를 그 어떤 풍부한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한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2차 세계 때 너무 많이 절감을 했고 또 그 대신에 반대로 미국 애들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떨어지지 이런 식의 폄하도 솔직히 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반대로 진짜로 우리가 역사가 짧아서 그 유럽스러움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못 가지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도 좀 있고 그 대신에 실제적인 실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유럽 뭐 돼? 뭐 유럽 뭐 돼? 이런 마음도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페라리와 포드를 보면서 미국과 유럽의 서로에 대한 입장을 또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미국 감독과 미국 제작진이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것도 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또 찝어내는 내 자신이 좀 멋있네요. 그리고 그분과 같이 방송을 하는 저도 멋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또? 네네, 그건 아닙니다. 참 너무하시네. 막 이거 뭐 한 야박하시네.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이걸 12 야박하셔. 그래요. 내가 최고입니다. 네. 여기서는 나가면 바로 이제 또 겸손한 자세로 또 아. 살아야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영화 그러니까 이 완벽함을 항상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참 영화가 완벽한 영화 같아요. 아, 그렇죠. 뭐 네. 저희가 감상평 때도 얘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냥 보고 나왔을 때 그냥 재밌네, 괜찮네 네. 하는 영화 만들기도 힘들어요, 사실. 아. 근데 재미도 있고 메시지도 살아있는 영화를 만드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 아무나 할 수 쉽지 있는 않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기성 감독들도
그거를 매번 한다는 건 정말 힘든 그렇죠. 일이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다 살아 있고 캐릭터 위주로 봐도 재밌고 그냥 볼거리 위주로 봐도 재밌고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싱 장면 네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메시지 쪽으로 봐도 재밌고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 이런 어, 측면에서 봐도 뭐 관료주의에 주제가- 대한 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매드맥스랑 참 그 매드맥스의 완성도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매드맥스도 캐릭터 다 살아 있죠. 볼거리 많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메시지도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런. 그러니까 영화의 있잖아. 톤이나 분위기의 차이만 있지 네. 그 느껴지는 어떤 감동의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드맥스는 좀 더 직선의 쾌감이 있고 아, 포드 대 페라리는 막 직접적으로 네.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아, 이거 봐라. 아, 포드가 이래서 문제인 거다. 너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 이런 톤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원작 소설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 엄청 고민 많이 하고 그렇죠. 이렇게 잘 빚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가 느껴지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화 영화가 저는 오히려 시나리오 쓰기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알고 있고 그 많이 알고 있다는 게 기승전결을 아는 사람들도 많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흥을 새롭게 갖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빚어내는 게 이렇게 빚어진다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또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건드려 주니까 네. 그 지점에서 이 영화의 각본이 좀 더 도드라지는 지점이 아닌가. 그쵸. 예. 그러니까 영화가의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운드, 볼거리 이런 것도 완벽하고 그런 것도 안쪽에 훌륭한데다가 이제 드라마도 너무 좋고 이렇기 네네. 때문에 이런 건 사실 이제 영화관에서 봐줘야 되죠. 그렇죠. 사실은 물론 집에서 봐도 재밌을 정도긴 한데 사실 영화관에서 보고 나왔을 때의 그 느낌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워낙 또 사운드도 좋고 그다음에 화면의 때깔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극장에서 봐주긴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돌비 시네마가 조금 더 일찍 들어왔으면 네. 이 영화에서 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비 시네마가 탑건 매버릭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좀 유명해졌잖아요. 만약에 조금 더 도입시키가 국내에서 앞섰더라면 포드 대 페라리로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워낙 또 사운드도 잘 돼 있고. 사실 이제 탑건보다는 저는 포드 대 페라리가 더 완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탑건 2의 스토리는 사실 좀 유치하죠.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는 그대로...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만 하이라이트 장면이 좀 더 탐 크루즈 위주, 탐 크루즈 빼면 이야기가 너무 심심해지는. 그렇죠. 근데 포드 대 페라리는 사실 누구나 빼도 그 정도 버텨주잖아요. 이 구조가, 이야기의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죠. 캐릭터들의 입체감이 어느 쪽으로 봐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저는 개봉이 지났다고 또는 뭐 시상식 시즌이 아니라고 아니면 뭐 OTT에서 보게 해야 되니까라고 해서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만 봐도 탑건 매버릭이 작년 영화인데 네. 재상영을 엄청 했어요. 1년 동안. 네. 막 뭐 개관 기념, 뭐 기념 해가지고 또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수능 끝난 기념으로 또 상영한대요. 얼마 좀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디즈니도 자기 금고를 좀 열어라. 핑계는 잘 만들었네. 명분이야 만들면 되니까. 탑건 매버릭은 네. 또 워낙 고정 팬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즈니가 사실은 좀 영화를 아끼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스튜디오에 비해서 좀 재개봉을 덜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셜만 하더라도 어바웃 타임 레미제라블은 거의 뭐 사골처럼 극장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걸어주기도 하고 뭐 다른 스튜디오들도 뭐 시기에 맞춰서 극장에 거는 거를 과거 작품들을 극장에 거는 거를 크게 막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니까 너무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세요를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작품을 다시 트는 게 뭐 얼마나 비용이 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극장에서 경험시켜줘야 될 영화들이 분명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디즈니는 워낙 영화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최근에 폭스 것까지 합쳐져가지고 뭐 포드 대 페라리뿐만 아니라 에일리언도 있고 캐리비안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극장에서 다시 봐도 뭐 옛날 전쟁 영화 진주만이나 코네어나 뭐 이런 작품들도 마스터링만 살짝 해주고 극장에서 다시 걸었을 때 관객들의 호응이 예전처럼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장 산업이 어려운 거를 자꾸 극장에만 탓을 돌리지 말고 디즈니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잘 만든 작품이 있다고 하면 사실 재상영해도 너무 환영이고 그렇죠. 그냥 몇 번을 가서 또 볼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의 어떤 영화관과 OTT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영화관은 진짜 고급 퀄리티 영화를 여러 번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리 이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그 영화를 온전히 봤을 때 쾌감은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그 하거든요. 영화관에서 정말 잘 만든 영화 집중 잘해서 보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비상구를 나와서 빛이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빛이 팍 들어올 때 그만큼 이제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 사실 영화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빛이 팍 들어오고 이제 쇼핑몰로 나갈 때 느낌이 그냥 그러면은 그냥 별 생각이 없으면 영화 그냥 웬만했던 거고 나갈 때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면은 영화가 좀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는 게 아무리 뭐 접근성이 높아져도 그 경험까지 제공을 못 해주니까 분명 영화관의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러면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과거 작품들을 너무 아끼는 게 물론 신작들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항상 그런 글이 있잖아요. 포드대 뭐 이 영화 극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몇 살인데 지금 이 영화 극장에서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그런 글들도 가끔 있거든요.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서 스타워즈 극장에서 스타워즈 그 프리퀄 3부작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느낌 어떠셨나요? 그거는 그 세대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스타워즈 보면 그냥 그렇거든요. 네네. 그냥 재밌네. 왜 아이콘인지 알겠다 정도지 막 너무 좋아. 뭐 이런 건 아니건 사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극장에서 안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저는 네네. 스타워즈 컴퓨터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너무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경험으로 남겨두지 말고 뭐 우리 후세대 사람 애들에게도 포드 대 페라리라는 이런 조상들의 영화가 있었구나. 조상까지 갑니까? 우리 선조들의 네. 영화 중에 이렇게 잘 만든 영화를 극장에서 또 볼 수 있구나. 참 좋다. 이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극장을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극장도 좀 열린 마음으로 구작을 거는 것에 망설이지 말고 스튜디오들도 구작들을 거는 것에 막 이렇게 제한을 두고 막 금고에 아껴두면서 뭐 디즈니 플러스로만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영화 입장에서는 아깝다는 거죠. 그렇죠. 그 디즈니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디즈니가 코로나 시국에 재개봉을 좀 했거든요. 위대한 쇼맨이라고 뮤지컬 영화. 네네. 재개봉으로 30만 명 들었어요. 박스오피스 1위도 하고 국내에서.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 대부분 이제 한번 봤던 분들이 또 봐서 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서 볼 영화 없는데 한번 보러 가볼까 해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위대한 쇼맨 같은 경우 또 이제 음향이 있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극장 시스템을 온전히 즐길 수 모든 영화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극장 시스템을 통해서 보면 이 영화를 100% 이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관의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드는 게 오히려 영화와 영화관이 그래도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요. 네네. 아끼지 말고, 그러니까 있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과거의 작품들도 발굴을 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어떻게든 극장에 오게 좀 사람들을 극장에 오게끔 하는 방법을 찾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보니까 아깝더라고요, 되게. 극장 원리주의자의 입장을 잘 들어봤고. 그렇죠. 네. 극장에서 보는 게 사실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포드 대 페라리를 예로 들면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맷 데이먼이 그 황혼 속으로 차를 모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이어폰 끼고 보는 것과 정말 좋은 음향 시설에서
베이스가 막 자가장 막 이렇게 어. 울리면서 영화가 끝난 거를 보는 것과 다르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진짜. 저는 여러분도 그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볼 때 저 헤드폰 있는데 어. 그걸로 이제 빔 프로젝터 이제 어. 있거든요. 거기랑 헤드폰을 연결해서 보니까 그래도 맛이 좀 살더라고. 예, 뭐 워낙 또 기본 네. 그 마스터링이 잘 돼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쓱 빔 프로젝터와 헤드폰이 있다라는 걸 좀 자랑을 해봤습니다. 아, 중요하죠. 또 네, 1인 네. 가구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진 않아요. 뭐 아. 내 취향이지 뭐 꼭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뭐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사실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제 캐롤 셸비가 새 아빠가 되겠구나. 아, 고로 어떤 그 두 사람의 어떤 미묘함을 그쵸. 저는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렌치를 그 아들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나름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원래 렌치는 아빠였잖아요. 그쵸.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렌치를 정해준 사람은 그럼 새 아빠지. 또 렌치의 또 이 모양이 예. 또 섹슈얼한 그런 느낌이 또 있죠. 아, 그걸 네. 거기까지 갑니까? 네, 아. 네, 그런 느낌이 또 있죠. 아, 렌치만 하다. 아. 어떤 시그널이죠. 네. 그거 약간 뒷이야기로 해가지고 패러디 영화 나오면 재밌긴 하겠네요. 저는 무조건 볼. 네. 거의 약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근데 스타일인데. 저는 그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캐롤 셸비도 뭐 가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없죠. 근데 또 뭐 좋죠. 아, 네네. 아. 새로운 가족의 탄생 또 아. 좋지 않나. 그 두 사람의 그 미묘한 오히려 가까이 가서 얘기 안 하는 게 더 로맨스적으로 보였어요. 아, 굳이 가서 얘기하지 않고 이제 길 하나 건너서 손 주고 손짓하고 이제 눈빛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로맨틱하게 보이더라고. 좀 더 나가서 야릿하게 보였어요 사실. 오히려 약간의 또 길 하나 이렇게 들고 있겠다. 아들 지나가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눈치 보고. 그 차가 사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안 보여줬으니까. 붕 나갔지만 이렇게 붕 나가. 붕해서 멀어지다가 갑자기 다시 소리가 그렇지. 들어와. 그러니까, 그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오는 거지. 왜냐면 붕 이거는 이제 아들을 들으라고 나 다시 간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배기음을 높인 거고 이제 그 집으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올 때는 이제 해 질 때쯤이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돌 때쯤이면은 또 미국이 또 블락이 커. 한 바퀴 돌 때쯤 해 졌지. 그러면 이제 조용히 들어오겠죠. 졸지 영화가 이제 남편의 친구가 새아빠가 된 사연은 뭐 이렇게 그렇게 바뀐 거네. 나는 뭐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여태까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상도 네. 뭐 좀 발칙하지만 재밌죠. 네, 발칙하지만 현실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실이라고 본다. 너무 응원해야 될 사랑 아닙니까? 뭐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응원을 해요? 이건 사랑 맞지. 사랑이요? 100%지. 길 건너서 두 번 이게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다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직접 렌치를 그 캔마이스의 아내에게 전해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럼요. 아들을 끼고 했으니까 사심이 없으면 그냥 직접 가서 주면 되잖아요. 사심이 없으니까. 연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근데 거다. 굳이 연정이 있기 때문에 설레니까 굳이 길 건너서 못 가는 거지. 설레니까 못 가는 거지. 길을 못 건너는 거죠. 되게 샤이한 남자였네. 근데 그 설렘을 이제 알아준 거야. 몰리가. 몰리 맞나? 몰리 맞을 거예요. 네, 알아보신 거죠. 뭐 다 똑같습니다. 손과 눈빛으로 많은 걸 표현하는 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지 않나. 중요하죠.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죠 또. 요렇게 또 막 개드립 치면서 끝날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아닌데? 이 미국 실화 영화의 힘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왓챠피디아에서 선호하는 어떤 작품들 분석해가지고 막 키워드 뽑아주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히 그거더라고. 미국 실화. 그게 무조건 뜨더라고. 그런 거 좋아하시죠? 저는 이게 제 취향입니다. 미국 실화 너무 좋아요. 저 실화 영화 일단 좋아하는데 한국 실화 영화도 상당히 좋아하고. 근데 저는 실화 영화가 참 좋더라고. 원전 창작보다 실화 영화면 무조건 한번 봐보는. 특히나 한국과는 다르게 한국 실화 영화는 이제 내가 그 한국인의 감성과 역사를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재밌는 거고. 그래서 서울에 보면 기대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 실화 영화 재밌는 거는 내가 잘 몰라요. 사실 그 동네 안 가봤는데 모르지. 그렇죠 또. 그 시대를 안 살아봤고 뭐 한데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케일이 확실히 크잖아요. 그죠. 국토도 크고 그다음에 다양한 인종에 몰려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과 질에서 상당히 다양한 폭의 이야기가 빚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치면 정말 이런 일이 있네, 저런 조합의 이야기가 탄생을 하네. 근데 그쵸. 그게 실화야. 그러니까 미국이라서 좀 가능한 게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땅이 넓으니까 워낙 많은 네. 사건 사고들이 발생해가지고 또 땅이 또 크니까 뭔가 개성을 펼치기도 좋고. 나 그쵸. 씨발 뭐야.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사실은 개성을 마음대로 펼치면은 욕먹기 딱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미국에서는 거를- 나 이거 안 받아줘? 그러면 나도 딴 데 갈게. 요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 그냥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개성과 개성이 부딪히고 또 개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부딪혔다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때의 그 낙차가 또 크니까 또 막 이렇게 더 와닿게 되네. 요런 더 크게 감동이 와닿는. 근데 그게 또 실화니까 또 자연스러워 뭔가. 아무리 그 시나리오 열심히 써봤자 실화만큼의 완성도는 못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쓰는 것도 사실 실화처럼 보이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렇죠. 시나리오. 현실감을 살리려고 쓰는 건데. 근데 이미 이건 현실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미국 실화 영화가 참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게 실화라고라는 네, 느낌에. 너무 그러니까 재밌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극화로 조디악이라는 작품을 만났다면 네네. 아니 아무리 영화라지만 저렇게 살인범을 못 잡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못 잡았기 때문에 영화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뭐 그린북 같은 사례도 그렇죠. 이렇게 막 인종 간의 이런 어떤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의 어떤 화합이라서 주는 감동이 또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최근에 플라워 네. 킬링문 같은 경우도 그래. 원주민과 네. 또 새로운 백인들 간의 갈등. 네. 그런 것들이 이 정도 규모의 네. 실화가 있었다는 게 만약 극으로 했으면은 한 구석에 의심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없이 볼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 나라가 영화 최강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석유 나오듯이 실화 소재가 뻥뻥 쏟아져 나오고 그냥 계속 시추가 되는 거죠. 그냥. 시추되고 또 미국 석유 기업이 또 기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네, 이렇게 좋은 자원과 자원 가공 기술을 그렇죠. 같이 갖고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그래서 미국 실화 영화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인들의 역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실화 영화들로. 극화보다도. 네. 극화 영화는 어떻게 보면 장르 문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써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실화 영화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 그리고 이미 아는 이야기를 어떻게 버무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로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그 제작진들이 어느 정도 이 다루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이해 또는 뭐라 그럴까 방향성이 없으면 이건 뭐 바로 뭐 실화여도 크게 감동을 못 주는 소재가 아까운 영화로 전락해 버릴 수 있으니까. 예. 대한민국도 흥미롭죠. 사실 실화하면 뭐 뒤지지 않는 나라죠.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국토가 작지만 역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역사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랐던 어떤 근현대가 또 있고 또 주요 옆에 나라들이 워낙 또 강대국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위에 배경으로 펼쳐졌던 여러 사건들이 있어서 뭐 우리나라 역시 실화 영화 만들 거리가 꽤 많이 나오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나라인 것 같아요. 뭐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 정도의 자본이 축적돼 있다면 시대극 같은 거는 뭐 충분히 만들죠. 사실. 뭐 경의선 개통의 미스테리 뭐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경의선 개통될 때 뭐 이런 게 있었다 해가지고 그 역사의 빈틈을 노려서 뭐.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뭐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도 꽤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니까 그 시대를 온전히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저 이런 영화 보면 나 미국 가서 살아볼 거야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너무 한국에만 오래 그것도 수도권에만 내 청춘의 시절을 너무 그냥 이 좁은 수도권 안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호방한 느낌? 가도 끝이 없는 듯한 느낌의 공간에서 만들어질 내 생각이 반면이 다를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권의 이 좁은 밀도, 그러니까 높은 밀도 때문에 항상 시야가 차단되잖아요. 멀리 봐봤자 뭐 사실은 지금 벽만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공간에 속한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처럼 미국 같이 거대한 스케일에서 산다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서 좀 더 도전적이고 낙천적이고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선택을 하면서 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가치가 좀 높잖아요. 근데 반대적으로 미국은 좀 도전 상당히 응원하는 편의 문화가 좀 있는 거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살았어야 맞는 낀데 하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래서 야 삶의 궤적을 한번 돌아볼 때 그래 당연히 나는 미국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 생각을 좀 한 번은 해봤어야 되지 않나. 내가 왜 반드시 서울에서 한국에서 뭐 부산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왜 스스로를 규정지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런 걸 보면. 저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너무 그동안 네네.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서 그냥 이 삶이 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그 오토바이로 한 바퀴 돌 때도 국토가 참 이쁘고 참 좋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게 국토 한 바퀴 도는데 일주일이면은 충분하다는 게 아쉽더라고. 한 달 정도는 한 달 두 달은 써야 국토를 한 바퀴를 도는 정도의 나라에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박지원 선생님의 그거 알죠? 열알기 한번 울어봄직한 뭐 평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 뭘까 궁금해졌어요. 북한하고 왕래만 할 수 있어도 좀 양상이 달라질까요? 좀 다르죠. 그래도 2배가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뭐 할까요? 네네. 오늘 많이 했네요. 네네. 이것저것 많이 했고. 어땠습니까 오늘? 저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재밌었고. 그러나 아직 영화 얘기 아직 안 합니다. 아직 멀었어. 좀 더 이제 영화 얘기를 언제 하지? 네. 집에 이제 좀 제발 좀 해라. 그때 할 겁니다. 뭔가 100회 특집이라는 상징성과 포드 대 페라리라는 네. 작품의 또 의미를 모두 잡은 방송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파이님에 대한 도발도 충분히 좀 했고. 네네. 호응이 있었으면 야 좋겠습니다. 내가 일이 아직 나야 임마 이런 느낌인가요? 마! 임마는 좀 죄송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보다 형님이라서. 네, 그래서 그냥 그럼 알려주셨어야죠. 몰랐어?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했구나. 너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세요? 그래도 네. 저는 빌바오님도 나이가 많은데 바이님은 그러면 더 많으신 거 아닙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일단 몰랐구나. 몰랐으니까. 3자 방송하게 되면 바로 도계자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이야기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 또래처럼 느껴졌구나. 저는 그렇죠. 저는 저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그렇게 생각했구나. 워낙 또 파이님이 영하시고 감각이 또 영하시고 워낙 그 팟캐스트로만 듣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당연히 이제 당연히 조금 내 또래겠다 생각했구나. 당연히 뭐 MG의 한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워낙 또 트렌디하시고 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만은 너무 심했네요. 이건 아무리 이만 무조건 취소. 네. 아무리 그렇죠. 네. 이건 파이님 잘못이죠. 워낙 영하니까 사람이. 이걸 또? 네. 이건 파이님 잘못이죠. 저는 몰라요 이제는. 그래요? 네, 저는 이건 빌바오 개인 입장으로 할래요. 고도의 보호막도 없고. 이건 고도의 어떤 그거죠. 칭찬. 파인 형님 죄송합니다. 전 몰라요. 빌바오님이 시킨 거예요 다. 잘했어. 시킨 대로 잘했습니다. 네. 그래, 요건 내가 먹죠. 뭐. 네. 역시 1위는 1위다. 잘 봐라. 요 정도 한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고요. 네. 오랜 출연자로서 좀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었다. 최근 몇 개월 박사 출연했다고 나를 넘어설 순 없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저의 어떤 그 빌바오님과의 죄송하지만 관록이 나에게 있다. 그래도 이런 느낌의 방송을 만들 수 있다. 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대답을 원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도 지금 녹음하면서 만족스러워요 또. 재밌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님보다는 내가 낫다는 표적을 저는 읽었어요. 아니에요. 파인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다면 개인톡 주셔도 좋습니다. 얘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상당히 원래 수줍은 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답답해하는 포인트가 다 여기에 있어요. 야, 너는 이가 왜 이렇게 수줍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마이크 앞에 서면 그죠? 사람이 돌아버려. 저도 약간 켄 마일스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 근데 또 파이님이 또 방송에 또 열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 너른 아량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역시 기획 의도에 맞게
좋은 도발이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뭐 파이님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의미가 참 살았을 건데 아쉽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뭐 100회의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100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회를 때문에 한번 돌아보니까 나름의 이 쏟아왔던 내 시간들이 그렇죠. 적지 않은 시간들이셨으니까. 꽤 쏟아왔는데 보는데 2시간, 뭐 대본 어쩌고 저쩌고 뭐 일정 조율하고 뭐 이런데 한 2시간, 뭐 청소 1시간 뭐 이런 거 그거는 사실 이제 뭐 나도 좋은 일. 그때는 뭐 일주일에 한 7, 8시간을 꾸준히 이걸 위해서 써왔는데 뭐 어떻게 보면 더 쓰는 때도 있고 근데 뭐 좋았습니다. 예, 너 의미 있게 제 스스로를 좀 성장시켜가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고 재미없거든 하늘에 맡기는 거고 네네. 네, 재밌게 들으시면 고마운 거고 저 스스로는 상당히 이제 깊어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200회 특집을 하게 되면 네. 또 이 어디영좀의 갈래가 더 다양하게 퍼져 있어서 뭔가 또 이 프로그램이 점점 더 이렇게 울창하게 가꿔졌으면 하는 뭐 바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 좀, 뭐 어디 정치 좀, 어디 책 좀, 뭐 이런 거. 나중에는 어디 떡 좀 해가지고 어디 떡밥 좀 해가지고 아. 모든 떡밥을 다 다룬다. 저또 또 치는 거죠. 또. 아, 약간 노렸죠, 저도. 저는 또 새로 발견하는 게 얘가 이렇게 도발과 색드립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저는 뭐 워낙 음. 또 좋아합니다. 그런 코드도 좋아하고 네. 유머라면 네. 거의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기 때문에. 유머. 근데 생각보다 안 웃겨가지고 아주 뭐, 좀 유머해라 이런 표정인데. 터미널 때를 생각해라. 아, 네. 잘하고 있는데 왜 또 터미널로 마무리 짓습니까 또? 기죽었습니까? 아, 위축되게 사람. 그래요. 네, 다양한 분야 해보면 좋죠. 네. 하여튼 저는 좋은 취미를 또 발견했고 나한테 잘 맞는다 이런 생각 들면서 너무 좋았고 뭐 영화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 네. 전반적으로 사실 흥겹지 않나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고 뒤풀이 하러 고기 먹으러 가야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네, 고맙습니다. 네. 하이님 안 와서 고맙습니다. 네, 밥값 좀 줄었네요. 자, 마칠까요? 그러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기 먹으러 갑니다. 레고. 이따가 고기 굽는 소리 따가지고 넣어야지.